세계 뉴스 좀 하겠습니다. 정치가 나라 경제를 망치고 또 나아가서 부패를 가속화시키고 마피아의 천국이 되도록 만들어버린 이탈리아, 정치 후진국이자 유럽의 경제 후진국이죠. 과거에 로마의 이 찬란한 문화를 간직한 나라가 요즘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나라에서도 지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 피렌체 시장에서 이탈리아 총리가 바로 됐습니다. 40살이죠. 이 사람이 그 헌법개혁 장관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지금 이 35살인가 하는 여자 변호사입니다. 마리아 34살이네요. 엘레나 보스키. 이 사람을 앞에 세워가지고 이탈리아의 고질적인 정치의 후진성 문제를 타파했습니다. 즉 이탈리아가 상원, 하원, 양원제인데 상원이 크게 하는 일도 없이 국회의원이 315명이나 있었습니다. 이것을 100명으로 215명을 줄여버렸습니다. 70%를 줄인 거죠. 근데 이것이 상원 의원들을 설득을 하고 그래서 상원 의원 스스로가 정치적 자살을 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언론까지 설득해서 개혁안에 찬성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은 저는 뭐 대단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원에서 투표해서 찬성 179, 반대 16으로 해서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이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지방 조직에서 이탈리아에는 주 밑에 도 밑에 기초단체인데 한국 같으면 중앙, 그 다음에 광역, 기초 이런 식이겠죠. 근데 한국보다 한 단계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하고 기초단체로 바로 만들어버리고 도를 없앴습니다. 한국 같으면 도의원하고 기초원이 있는데 뭐 기초원을 없애버린다든지 도의원을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선출직 공무원 3,000명을 죽이고 8억 유로를 절감했다는 겁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강화했고요. 제가 항상 정치개혁을 이야기할 때 지금 광역기초의회 2개 있을 필요가 없다. 광역의회를 없애버리고 기초의회 범주를 좀 넓히고 그리고 기초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야간에 의회를 하자라고 했는데 한국에는 언제 될까 참 걱정이었는데요. 이탈리아에는 40살 먹은 총리와 34살 먹은 헌법개혁 장관이 해냈습니다. 하나 더 했습니다. 이탈리아는 10개 이상의 정당이 난립하면서 항상 과반수 득표하는 정당이 없어가지고 연립정당을 만들었다가 무너졌다가 하면서 정치가 불안정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탈리아에는 강력한 정권이 없었습니다. 항상 여러 정당이 난립하면서 정부가 섰다 무너졌다 섰다 무너졌다를 반복했는데요. 이번에 10개 정당이 있으니까 한 40%를 득표하면 무조건 일당이 됩니다. 이 40% 이상 득표한 정당에게는 의석수의 55%를 몰아주자. 그리고 40% 이상 득표한 정당이 없을 때는 1등한 정당이 뭐 한 30%, 2등한 정당이 한 25%면 이 두 당이 겨루어서 승자에게 결선 투표를 해서 55%를 몰아주자. 그래서 55%라는 것은 안정적 과반수입니다. 그래서 안정적 과반수를 항상 1당이 하도록 해서 1당 혼자서 정권을 꾸리도록 하자. 그러면 연립정권이라는 것은 색깔이 다르고 성격이 다른 정당들이 의석을 그 국회에 연합해가지고 한마디로 장관직을 나누어 갖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생각이 달라지면 이 연립정부가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이탈리아에는 이 프랑스나 독일이나 영국과는 달리 약한 정부가 있어서 이탈리아의 뭐 대통령이나 총리 이런 부분을 잘 알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탈리아 대통령이 있는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를 안정화하고 집권당을 강화해서 한마디로 강력한 행정의 지평이 되도록 하자라는 걸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기업에 또 유리한 방식으로 노동법을 바꾸고 이런 여러 가지 개혁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탈리아 같은 풍토에서 이런 것들을 밀어붙이는 것이 굉장한 용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청년 실업률이 40%, 청년 2명 중에 1명은 실업자인 이 나라에서 뭐 전 세계에 다 이탈리아 젊은이들이 흩어져 있죠. 이런 부분에서 문제는 정치라는 자각에서 개혁을 해나가고 있는 이탈리아의 젊은 세대들을 참 존경합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50대 기술이 너무 있습니다. 저도 50대지만요. 한마디로
변화와 계획에 나서지 못하는 50대, 60대들은 정치의 이선으로 물러가야 됩니다. 나이가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생각이 젊으면 그것은 계획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탈리아 정치를 보고 느껴야 되는 거는요. 한국의 정치인 중에는 왜 어느 누구도 내가 집권했을 때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못합니까? 뭘 이런 말을 하면 집권할 수 없어서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집권을 하고 나서 집권 한번 했으면 뭐가 있습니까? 역사와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럼 욕을 먹든지 말든지 이런 계획을 누군가는 한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의 국회의원이 스스로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고 이 지자체를 개혁하고 더 나가서 이 강력한 정부가 되도록 힘을 몰아주자 이런 거는 없어질 거라고 이런 것은 안 생길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국은 정부를 약하게 만들기 위해서 있는 대통령제도 이원집정부제로 만들어서 허수아비 대통령에 국회에서 자기들끼리 뽑은 총리 그리고 장관 자리는 여야당이 나눠 먹자 그 국리를 거꾸로 가는 나라입니다. 즉 이탈리아하고는 정반대로 정권을 약화시켜서 권력을 나눠 먹자라고 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한 군데 몰아줘서 강한 정권을 세우자고 해요. 이제는 한국 정치가 이탈리아 정치, 즉 항상 놀림감이 되었고 포로는 배우도 국회의원을 한다라고 놀림감이 되던 이탈리아 정치보다도 더 못해지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여러 가지 업적도 있고 그렇겠지만 잘못한 부분 중에 하나가 자신의 임기 중에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완전 철군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운 점이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이라크도 완전 철군을 했다가 대사관 지키는 필수 요원만 남았다가 IS로 인해 가지고 상황이 악화되다 지금 5,000명 이상이 지금 다시 이라크로 돌아갔습니다. 아프간은 원래 완전히 자기의 임기 전에 전부 완전 철군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9,800명이 있고요. 오바마가 퇴임하는 해도 5,500명이 잔류하기로 해가지고 사실상 전쟁 종료를 자기 임기 중에 마치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대통령 동안에도 아프간의 미군이 주둔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부분은 IS가 탈레반이 서로 경쟁적으로 싸우면서 그 아프간 북부의 핵심 도시, 과거에 미군이 아프간에 진주할 때 가장 먼저 탈환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쿤두즈가 지금 탈레반 손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아프간 곳곳에서 지금 정부군이 밀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군을 빼게 되면 괜히 수천 명의 미군만 전사한 채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과거의 구소련처럼 아프간에 들어갔다가 패배한 채 철군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바마가 자신의 임기 안에 아프간 전쟁을 완전히 마치겠다. 오바마는 이라크 전쟁은 부시가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고 잘못 판단하고 벌인 잘못된 전쟁이었고 아프간 전쟁은 그래도 명분이 있는 전쟁이다. 9.11 테러와 탈레반의 관계성 이런 부분을 가지고요. 그랬는데 그래서 자신이 미군을 완전 철수시킴으로써 아프간 독자적으로 지키게 만들므로써 자신의 업적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업적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현실적인 판단을 하면서 장군들의 건의에 따라서 아프간의 미군 주둔이 연장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요. 결국 임기에 집착하는 부분이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게 만든다는 것을 오바마 스스로가 보여준 겁니다. 애초에 이라크나 아프간에 들어간 게 잘못됐을 수도 있었겠지만 미국이 이 전쟁에서 패배한 채 철군한다든지 국내 여론에 쫓겨서 철군했을 때는 죽도 밥도 아닌 상태로 역사에는 결국 미군이 쫓겨서 베트남처럼 나갔다라고 될 건데 오바마는 본인의 임기 중에 양대 전쟁을 끝마쳤다라는 명분에 치중하다가 지금 양쪽 다 수천 명이 주둔하는 양상으로 가고 있고 솔직히 더 많은 사람이 투입돼야 될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전쟁은 시작하기는 쉬워도 끝내기는 어려운 건데요. 오바마가 전쟁의 본질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앵거스 디튼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미 프린스턴 교수가 불평등이 경제 성장에 불가피한 거다. 즉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정의 불평등이 존재할 필요가 있다.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성장 과정에서 불평등이 당연히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문제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라고 국내에 소개되면서 저도 좀 우아스럽게 생각했고, 뭐 이 방송에서 노벨 경제학상이 수명이 됐다 이랬는데, 앵거스 디튼 교수가 주장하는 본질은 예를 들어서 이 성장 과정에서 불평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성장을 가속화시키는데 동기부여를 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런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7만 5천 달러 미만 계층은 이 소득이 증가할수록 행복이 지수가 더 늘어난다. 즉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 7만 5천 불 이상 되는 계층이라고 무슨 돈이 늘어나면 행복이 없는 건 아니겠죠. 7만 5천 불 버는 사람보다 15만 불 버는 사람이 행복이 더 많기는 하겠죠. 그런데 15만 불 번다고 해서 7만 5천 불보다 2배 이상 행복해진다, 그런 건 아닌 겁니다. 그런데 7만 5천 불 밑에 있는 소득에서는 돈이 많아지면 그 행복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진다. 그건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7만 5천 불이면 한국 돈으로 결국은 얼마입니까? 한 뭐 8,200~300만 원쯤 될 건데요. 이 정도 미만 버는 사람에서는 본인이 하고 싶은 최소한의 부분들, 즉 애들을 제대로 양육하고 싶은 부분들, 자녀 교육에 투자를 하고 싶은 부분, 또 조금 나은 주거를 가지고 싶은 부분, 그리고 휴가나 여가를 좀 즐기고 싶은 부분, 이런 것들을 희생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돈의 액수가 조금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인간으로서 행복을 느끼는 만족도는 이 7만 5천 불 밑에서는 굉장히 크고요. 그 위에서는 돈이 많아진다고 해서 비례적으로 행복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조금은 늘 수가 있겠지만은 크게 행복해지지는 않다. 저는 맞을 거라고 봅니다. 뭐 수백만 불, 수천만 불을 버는 사람이 명품 쇼핑을 한다거나 크루즈 여행을 한다고 해서 특별히 행복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재벌 3세니 뭐 강남에 잘 나가는 집안의 2, 3세들이 모여가지고 뭐 마약을 하고 뭐 연예인과 놀아나고 일탈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탈을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것으로 행복을 갖다가 제대로 못 느끼기 때문에 행복을 쾌락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쾌락 지수를 높이려고 무리수를 두다 보는 것이 일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돈이 너무 많으면 소비를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게 되면서 소비에서 행복을 느끼지도 못하고 돈을 쓰는 데서 크게 행복을 느끼지 못하니까 마약이나 섹스나 이런 데 탐닉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앵거스 디튼 교수는 소득이 낮은 계층, 즉 불평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불평등을 시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는 이 낮은 소득 계층에 집중적으로 정책 목표를 설정해서 그 사람들을 정부가 소득 이전이라든지 복지로 도와주면 그 사람들은 행복을 크게 느끼기 때문에 정책의 중심이 7만 5천 불 이하의 예를 들어서 불평등한 소득 속에서 낮은 부분에 있는 사람을 도와야 된다는 부분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겁니다. 근데 국내 언론이 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잘못 소개했을까? 즉 불평등이 당연한 거니까 감수해야 된다라는 쪽을 강조하고 싶었을까? 좀 의문인데요. 항상 좀 언론이 좀 진실되게 똑바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불평등이라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불평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불평등을 없애자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공산주의, 사회주의처럼 잘못된 길을 가게 되죠. 불평등이 있겠지만은 그것이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 일정한 수준의 불평등은 예를 들어서 없는 소득이 낮은 계층의 사람들에게 나도 저렇게 잘 살아야 되겠다고 동기부여를 하거나 이를 악물게 만들어서 경제를 갖다가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만약에 낮은 소득 계층에게 정부가 돈을 보태주고 불평등을 못 느끼게 만들어버리면 누가 일을 하려겠습니까? 일부 선진국의 복지가 과도했던 스캔디나비아 삼국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 복지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소득을 많이 지원해 주다 보니까 정부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장이 더 이렇게 지체되는 거죠. 그래서 불평등이라는 것은 소득의 이 성장 과정에 일정적으로 성장이 더 되도록 기여하는 작은 요소가 되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불평등은 정책적으로 해소돼야 되고 7만 5천 불 이하의 낮은 소득을 가진 사람들한테 정부가 어떤 정책으로 그 사람들의 이 어려운 점을 해결해 주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갖다 느끼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뭐 밀이나 스튜어트의 절대적 공리주의, 상대적 공리주의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정치의 본질, 행정의 본질은 다수의 사람에게 행복을 더 많이 느끼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리라는 게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앤더스 디터는 철저하게 이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낮은 소득의 불평등 계층에게 정부의 정책을 집중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16일 국회 질의에서 야당이 황 총리 보고 일본 자위대 관련 문제로 그 자리에 설 자격이 없다. 황 총리는 들어가겠다 했습니다. 참 국회에서 할 이야기들이 없나 봅니다. 의원들이 왜 이럴까요? 여러분 영국 의회를 혹시 TV로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 200년 전에 영국 의회를 묘사한 장면에서 보니까요. 200년 전에 영국 의회가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빽빽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200년 전이라서 뭐 그렇게 앉아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요 근래에 영국 의회를 보니까 앞에 책상 같은 받침이 하나도 없이 의자만 차곡차곡 빽빽하게 쌓여 있었고 몸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좁은 공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영국의 하원 의원이 650명인데요. 영국의 상원 의원은 뭐 귀족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 상징적으로 존재하는 거고 하원이 중요하죠. 근데 영국의 하원 650명이 한마디로 매우 좁은 공간에 그냥 한마디로 이 무릎 펼 공간도 없이 서로 좁조하게 앉아 있습니다. 앞에는 책상도 없습니다. 한국처럼 뭐 노트북이 쭉 있고 첨단 중에 첨단이죠. 그런데 이 1인당 의원의 질문 시간은 영국에 20대고요. 답변 시간은 그러니까 질문하고 나면 행정부에서 답변하는 시간은 영국의 절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질문도 상당히 세련되게 영국 신사답게 하고 상대의 명예나 모욕을 주는 이런 질문은 없는데 한국은 뭐 총리 보고도 설 자격이 있니 없니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설교 훈계를 예사로 하고요. 특히 뭐 국감이나 이럴 때는 이 피감기관들이 죄인도 그런 죄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한국 국회는요 별 하는 일도 없이 진짜 맨날 정치적 논란으로 날을 세우면서 대우는 엄청나게 잘 받고 있는 그런 국회 같습니다.